네, 안녕하세요. 시진핑과 푸틴, 보다 정확하게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과 이 푸틴과 같은 그런 독재자가 이끄는 러시아는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치는 의외로 이 우산과 집신에 있습니다.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 뭐 그런 스토리가 있죠. 어머니가 아들을 둘을 뒀는데 한 명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명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잘 팔리고 비가 안 오면 집신이 잘 팔리고, 포트폴리오죠. 흔히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는 주식, 부동산, 예금인데, 이제 각 범주 안에서도 다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권하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투자, 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대한투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주식 안에서도 삼성에도 투자하고 현대, 한화, LIG, 뭐 2차전지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서 엄청 벌어서 그 손해를 메꾸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이치가 지금 글로벌리즘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 국가들이, 한국은 서방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기 포트폴리오 체제, 그런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화한 거죠, 글로벌리즘이.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나 디리스킹에서 뚜렷해진 구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헤매면 미국이 당기고 한국, 일본이 밀어주고, 미국이 헤매면 유럽과 한국, 일본이 당겨주고, 한국이 헤매면 미국이 당겨주고, 뭐 일본은 아직 한국을 당겨줄 만한 군번이 아직 안 됐죠. 워낙에 뭐 자기들끼리 똘똘 그 웅크리고 사는 그런 국가여가지고, 이런 하나의 그 네트워크, 포트폴리오 네트워크가 이제 글로벌리즘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한 2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 중국이 이끄는 전체주의 쿼드, 중러북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당연할 도리가 없죠.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예를 들어보죠. 불과 한 1년 전에 2023년 2월 중순에 뮌헨 안보회의,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은 회의입니다.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 MSC라고 하죠. 거기서 올라프 숄츠는 우리는 다극 체제를 지지합니다. 물티폴라를 지지합니다. 멀티폴라를 이제 물티폴라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독일어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는 그러한 국제 질서를 지지한다, 그 소리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f the multipolar world of the 21st century is to have an order which is based on justice, 예, 계속해서 물티폴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번역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워낙 짧아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 전쟁 시작한 지 이제 만 4개월 안 됐을 때예요. 영토를 할양할지 안 할지는 우크라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우크라 협박입니다. 너 영토 할양하고 러시아한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 너 지원 안 해, 그 소리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가 간신히 이제 키우 함락을 피했던 상태거든요. 그리고 간신히 저항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궤도에 올라섰던 상황이에요. 2022년 6월이니까 이제 전쟁 터진 지 4개월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원래 마크롱이 푸틴과 친합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그래서 푸틴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통화도 하고,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죠. 그 무렵에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크리미아나 기타 등등 영토를 좀 떼어주고 빨리 휴전해야 된다. 국가의 체급이 달라서 이거는 전쟁을 오래 끌면 우크라가 손해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크라 입장에서는 이거 적당하게 떼어주고서 휴전해봐야 또 먹겠다고 또 덤비는데, 이 차제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끝판까지 가보자라고 싸우는 게 낫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유럽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을 때예요.
굉장히 많이 헤맸었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자유노동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럽이 헤맬 때 결국 이것 당겨준 건 누구냐? 예, 미국과 한국 등의 역할이 유럽을 당겨줬죠. 2022년 2월 우크라 전쟁 시작하고 나서 1년 반 이때 굉장히 헤맸어요. 유럽이 갈팡질팡 헤맸습니다. 이때 미국 역할이 결정적이었고요. 한국도 한 손 거들었죠. 예, 워싱턴 포스트가 그 2023년 그 말쯤에 나온 기사죠. 거기 보면 한국이 2023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공급한 포탄이 물론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했죠. 유럽 전체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 헤맬 때 미국이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좀 그렇죠. 또 그 상황에서 유럽은 헤매다가 이제 친중 행보도 멈춰요. 상징적 사건은 이탈리아의 1대1로입니다.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이때부터 유럽이 정신을 번쩍 차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유럽이 차이나 디리스킹에 참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NYT 보도에 의하면 2022년 2월 초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에 대해서 이미 밀담을 나눴다. 그리고 둘이서 두 나라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Limitless partnership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아주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를 한 건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스티븐 커큰의 말입니다. 예, 세계적 석학.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받기를 하는 데 실패한 거죠.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기를 해야 중국이 살 길이 생기는데 지금 중국이 차이나 리스킹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못한 거죠. 오히려 유럽을 반중으로 돌리게 된 거예요. 또 푸틴도 뭐 어마무시한 전략적 실패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최종 승인이 2023년 4월입니다. 이게 이제 에르도간 터키에 그 다음에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깃장을 놓아서 늦어진 거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의 최종 승인은 이보다 한 1년 정도 늦춰져서 올해 3월에야 됐습니다. 이게 끝까지 이제 반대한 게 에르도간이죠, 터키에. 푸틴이 표방한 전쟁 목표는 뭐냐면 나토의 확장을 막는다예요. 그런데 골수 중립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마저 나토에 가입을 했고 특히 발티크에서 러시아가 도발하지 않을까 그거를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발티크를 좀 각도를 바꿔서 이제 그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를 나타낸 건데 노란 딱지가 붙은 나라들은 나토 가입 국가고요. 보라색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그 말하자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조그만 땅 그게 그 전에 프러시아의 땅이고 거기가 괴테가 태어나서 생활한 땅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 여기를 러시아가 집어먹었고요. 그때 그 독일인들은 전부 이제 그 알거지가 돼서 독일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완전히 뭐 나토가 이제 그 발티크가 나토의 내해가 됐어요. 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덕분에. 그래서 이걸 이제 내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영어에서는 아예 레이크,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달려있는 제목에서도 나타나지만 발티크가 나토의 호수냐 이렇게 됩니다. A, NATO Lake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푸틴. 네. 자, 그런데 이제 유럽이 작년 말쯤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하니까 작년 말이 이제 이탈리아가 1대1로 해서 탈퇴한 그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데 미국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헤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공화 하원 의장이 6개월 이상 처리를 거부하면서 발목이 잡히죠.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발목 잡혔다가 올해 4월 하순 4월 21일에야 통과가 됩니다. 근본 이유는 트럼프의 지령 때문이에요.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면 바이든이 빛을 볼 수 있는 건 하지 마라. 심지어 그래서 공화당과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해온 국경관리 그것도 법안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국경관리 법안 통과시켜줘서 국경이 관리되면 바이든이 자기 치적으로 내세울 거다.
그래 너 한번 당해봐 임마. 우크라이나는 그거보다 좀 더 잔인하죠. 제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트럼프가 변했구나. 예전에 그 트럼프가 아니네.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됐네. 그래서 트럼프를 제가 디스한 겁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변한 거예요. 트럼프가 본색이 드러났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트럼프의 지령 때문에 우크라 지원을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던 거죠.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 직전까지 내몰렸죠. 예. 그 전에 이제 트럼프의 그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2월 달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유럽 주요 강국 쪽의 대통령에게 러시아에게 유럽을 박살내라고 제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건이거든요. 한번 직접 보시죠. They asked me that question. One of the presidents of a big country stood up and said, well, sir, if we don't pay and we're attacked by Russia, will you protect us? I said,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저게 이제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게 나토 보고 너희 국방비 많이 써라. 너희 나토 기여금 많이 내라라고 푸시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듣다 보면 유럽의 거대 국가의 대통령 그러면 저게 마크롱이거든요. 프랑스. 그러니까 일단 누구였다는 걸 벌써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럽이 그 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 얘기는 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저게 뭐 2020년, 2019년 얘기인데 유럽이 2022년 되고 나서 지금 2%를 그러니까 국방비 부담이 2%를 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미국에서 F-35 엄청 사기로 해서 불과 한 앞으로 5, 6년 후에는 유럽에서 F-35를 600대로 운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 그 주문한 전체 그 무기 주문액이 수천억 달러죠. 그리고 지금 유럽이 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경제 지원은 유럽이 주로 합니다. 어마무시한 경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결사적으로 아무튼 뭔가 군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와서 저런 얘기를 대중 집회에서 할 그런 게 안 되죠. 옛날에 그랬었는데 제가 유럽을 많이 푸시해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더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럽 주요 팬 얘기를 막 하니까 주업했다. 내가 얼마나 참 강력하게 유럽 팬이야. 뭐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 저 국가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못 되는 거죠. 아주 그건이죠, 그건. 이렇게 미국이 헤매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죠. 그리고 프랑스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 3개월 전에 그랬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뤄드렸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 그 사헬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사하라 사막의 바로 남쪽. 그러니까 이게 사바나가 굉장히 건조한 기후잖아요. 기후가 사바나하고 사막하고의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거의 준 사막 혹은 그 사바나인데죠. 그러니까 국가로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데들입니다. 여기가 프랑스의 그 신식민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프랑이라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본국 프랑과 1대1 교환해 주는 그런 프랑스 화폐를 쓰고 프랑스 경제권이에요. 독점적 경제권이죠. 여기에서 러시아의 이젠 용병도 아닙니다. 저게 그 PMC 그러니까 그 사설 군사 집단인 그 프리고진 같은 그런 쪽도 아니고 이젠 러시아 정규군이 막 들어가서 여기서 반군이랑 손을 잡고 쿠데타 일으키고 뭐 군부랑 손 잡고 쿠데타 일으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앞마당을 다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놈들이 그 열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마크롱은 얼마 전까지 재작년만 해도 야 그 러시아한테 영토 떼주고 빨리 저기 휴전하지 않으면 우리 너희 못 도와 뭐 이런 태도였다가 이걸 끝까지 가야 돼. 러시아 악의 축이야. 저거 반드시 패배시켜야 돼. 이렇게 확 바뀌어요. 프랑스가. 이런 와중에 스톨텐베르그가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그 올해 2월 1일 날 헤리티지에서 연설을 합니다. 참고로 헤리티지는 트럼프의 아성인대입니다. 그러니까 헤리티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스톨텐베르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연설을 듣는 거예요. 제 식으로 이걸 번안을 하면 그거예요. 우리 유럽의 협조 없이 너희 미국 혼자 힘으로 중국 잡을 수 있냐? 못 잡아. 너희가 중국 잡는데 협조하기로 했잖아. 우리도 지금 차이나 디리스킹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도 우리 앞마당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터진 거에 대해서 너희도 확실하게 지원해야지. 지금 하원에서 지원 패키지도 통과 안 시키고 너희 지금 뭐 하는 조식이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헤리티지에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짧습니다. Managing the China challenge is not something the US can do alone. And you don't have to. Through NATO, the US has the support of 31 allies and a vast network of partners,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예, 맞는 말이죠. 유럽에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중국의 첨단 기술 차단하기 위해서 ASML 그 장비에 중국 수출을 막았다. ASML은 네덜란드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술과 투자가 중국으로 몰리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중국 잡으려면. 그러니까 나홀로 관세 전쟁으로는 중국을 못 잡아요. 트럼프 때 나홀로 관세 전쟁에서 미국 안에서 반중 분위기를 잡은 거는 치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못 거뒀어요. 오히려 중국이 어마무시한 무역 흑자를 내렸죠. 경제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헤맬 때 작년 말 올해 초에 미국을 당겨준 건 유럽입니다. 또 걱정의 눈길을 보내면서 야, 미국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시그널을 한국과 일본도 보냈다고 봐야죠. 같이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제자리를 갔죠.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이게 이제 그 트럼프 그 1심 재판 나올 무렵에 미국이 입장을 재판 결과 나올 무렵에 그날인가 그 다음 날쯤 돼요. 뭐냐면 그 하르키우 방어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지급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데 써도 된다. 영국은 그 전에 이미 그걸 했어요. 5월 달에 한 달 전쯤에. 독일은 미국 나오자마자 같이 했어요. 그러나 독일은 아직도 타우로스 미사일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타우로스를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나라라서 잘 알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이겁니다.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얘는요. 이 관통탄두를 설정을 할 때 빵빵빵 3번 통과하고 터져. 2번 통과하고 터져. 그럼 지하 4층이냐 지하 3층이냐 그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여기는 여기는 교각인데요. 교각을 통과하고 교량 상판을 통과하고 교각에 가서 교각을 부닥쳤을 때 터져. 그러니까 2번째 터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량 상판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교각에 가서 터져버리잖아요. 이래야 교량을 붕괴됩니다. 상판을 깨갖고는 교량이 붕괴가 안 돼요. 그 교각, 다리에 다리를 때려야 교량이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타우루스를 독일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크리미아 대교를 파괴한다는 얘기가 되고 우크라가 크리미아 수복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독일이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독일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원한 무기들, 그게 독일의 무슨 탱크라든지 기타 등등 그거 가지고 러시아 본토 공격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영독포가 같이 나간 거예요. 미 영독포가.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잡힌 거예요. 이제. 그걸로 가는 거라고요.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한국은 아주 조용한 기여 혹은 아주 그 짭짤한 비즈니스를 했죠. 폴란드가 순식간에 아주 막강한 러시아 킬러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발틱해에서 지금 도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어저께.
발틱해 러시아 도발을 할 때 제일 걸림돌이 어디냐? 폴란드입니다. 지금 상태는 폴란드가 저렇게 군비가 막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폴란드가 발틱해의 그 저기 주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칼리닝그라드랑 접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폴란드가 순식간에 막강한 러시아 킬러로 이게 변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예. 한국의 기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 우리도 이제 서방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뭐 거의 간첩스러운 정부, 중국 간첩스러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자마자 미국이 확 끌었죠 우리를. 그래서 한미동맹 엄청 강화됐고 한미 핵동맹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위성 감시 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뭐 미국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하고 엄청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국 체제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방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기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저거.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역설과 위기인데 한 측면에서는 엄청난 치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이런 데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총선에서 한동훈 조선일보에 내다봐야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진정성과 그 고민의 깊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 경제에 관해서 엄청난 치적을 이룬 것조차도 어떤 깊은 고민과 진정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옆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써준 대본 그대로 그냥 행동해서 그냥 된 거 아니냐. 결국 당신 실력은 뭐냐. 당신의 진정성은 뭐냐.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낮아진 거는 진정성의 위기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이쪽 외교, 안보, 군사, 경제의 치적이 안 좋았으면 지지율이 20%까지 안 떨어져. 한 뭐 30%, 31%. 아이고 윤석열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뭐 이렇게는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돼. 그런데 외교, 안보, 군사, 경제를 너무 잘 풀었어. 그런데 세상에 정치, 사회, 정무 이쪽은 개판이야. 뭐 여성가족부 장관의 뭐 김행희, 뭐 교육부 장관의 이주호 그런 헛발질하다가 드디어는 한동훈 조선일보 아바타 된지도 모르고 한동훈 시켜가지고 선거 작살나게 한동훈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뭐 사표를 반려 안 했으니까 시킨 거나 다름없죠. 사표를 받아줬잖아. 만류를 했으면 지가 못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당신 얼굴이야? 저만 해도 헷갈리거든. 이런 그 헛발질하는 게 당신의 본체야? 아니면은 외교, 안보, 군사, 경제를 제대로 푸는 그 안목, 그 통찰력이 당신의 본질이야?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 경제를 푸는 게 이게 고민이 깊고 진정성이 있어서 푸는 거야? 아니면 옆에서 뭐 전문가들이 써주는 거 대충 그대로 연기를 해서 잘 풀린 거야?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이게 진정성 위기예요, 지금 문제의 위기는. 어쨌거나 뭐 그렇더라도 한국 안 망합니다. 안 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서방에 서로 간에 당겨주고 밀어주는 게임 때문에 안 망해요. 이미 한국은 서방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돼서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터무니없이 낙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주의 코드는 앞으로 뭐 짧으면 한 10년, 길면 한 15년 안에 이거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전체주의 코드라는 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4개의 전체주의 그 일당들이고 그 두목은 중국이죠. 이 전체주의 코드의 지금 이 그 거센 도전에 대한 서방 대응 체계가 이게 진화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포트폴리오 글로벌리즘이고 어느 한 나라가 국내 사정으로 헤매면 다른 나라들이 당겨주고 밀어줘요.
유럽이 헤매니까 미국이 당겨줬고 미국이 헤매니까 유럽이 당겨줬고 한국은 요리조리 하면서 짭짤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어떤 가치 지향성을 공유한 그런 글로벌리즘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나 디리스킹을 계기로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중로부기 전체주의 코드는 결국은 이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의 이 포트폴리오 네트워크 때문에 이걸 당해낼 수가 없지. 미국을 건드려서 미국이 좀 헤매? 그럼 유럽이 나서가지고 미국을 견인하고 유럽이 헤매? 미국이 나서서 유럽을 견인하고 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안 나서는 듯 하면서 조용히 그냥 아주 치명적인 일침을 옆에서 빵빵 지르고 이런 방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가 이걸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전체주의 코드를 잡는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10년, 15년 안에 뭔가 결판이 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